여러분들은 중국 맥주 하면 어떤 맥주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칭따오 맥주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척 인기가 많은 맥주이며 작년에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매출을 1263억 원을 기록할 정도였죠.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류 판매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 미디어 회사인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0대 맥주에 선정되기도 했죠. 식품 브랜드가 대놓고 중국산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유럽 굴지의 맥주들과 동급 가격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따오 맥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인기 있는 맥주들과 마찬가지로 맥주의 맛이 제일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맥주의 종주국인 독일 기술로 주조되었다고 하죠. 칭따오 맥주는 현재도 홍보를 할 때면 자신들의 맥주는 독일 기술로 주조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사실 칭따오 맥주는 설립되었을 때부터 독일 기술로 주조되었죠. 설립일이 100년도 더 전인 1903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일 주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칭따오 맥주가 맛있는 건 슬픈 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로 같이 떠나보시죠. 19세기 중엽 독일 제국은 다른 서양 열강들처럼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통일이 늦어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 이미 대부분의 지역들은 기존의 열강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나마 침투할 만한 곳을 몰색하던 독일 제국은 키아오초우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키아오초우는 중국 산둥반도 이남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자오저우만 혹은 교주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당시 키아오초우는 청나라의 영토였는데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어느 서구 열강들도 이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제국은 이런 키아오초우를 주목했죠. 굳이 이 낙후된 지역을 왜 주목했냐면 독일에 있어서는 최적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해군력은 대영 제국의 해군력보다 크게 열세였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울 자원 개발이 필요하던 참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순양함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해군기지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석탄 매장량과 철도 건설 및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열강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키아오초우가 해군기지로서의 최적지로 보였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들은 식민지는 모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많은 인구를 거느린 중국은 독일 제품의 수출 시장으로 주목을 받아 식민지화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명분도 없이 침략해서 점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때마침 하늘이 내린 듯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독일인 선교사 2명이 청나라 내에서 선교 중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독일 제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청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독일 제국 함대는 순양함 4척을 이끌고 키아오초우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군사훈련을 하는 것뿐이라며 해군 600명을 상륙시키죠. 하지만 키아오초우에 있던 청나라 병사들 1000명 이상에게 퇴거를 명하고 강제로 점령합니다. 한마디로 무혈 입성하게 된 것이죠. 당시 청일전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청나라 군대를 쫓아내는 것은 독일 제국에겐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독일이 점령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노나라는 키아오초우를 두고 1년 동안 교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선교사 사건의 빌미가 되어 결국에는 키아오초우를 독일에 넘기게 되죠. 이로써 키아오초우는 독일 제국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 제국은 청나라 정부와 교섭하여 교오족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교오족의 조약의 주된 내용은 키아오초우 영토를 독일에 일정 기간 임차하며 통치권 또한 독일에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독일 제국은 키아오초우뿐만 아니라 산둥반도 거의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키아오초우 지역을 독일의 보호령으로 지정한다는 칙령까지 반포합니다. 이후 키아오초우는 독일 해군청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게 되죠. 독일 제국이 키아오초우를 점령한 뒤의 통치는 전체적으로 강압적이었습니다. 총독부는 유럽인 거주지역과 중국인 거주지역을 엄격히 분리했으며 유럽인 거주지역이 식민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죠. 또한 독일의 성문화가 침투하여 중국 여성의 대규모 매춘에 부모 없는 서양 혼혈아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로부터 땅을 빼앗기 위해 토지 제도를 재정비하였으며 대량 생산되던 농산물이나 석탄의 수출로 독일 제국은 많은 세입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독일 함대를 정박하는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나 문화의 발전에도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독자적인 통화를 구축하여 칭따오 달러를 만들어 엄격한 금융제도를 실현하기도 했죠. 게다가 상수도와 하수도 구축, 병원이나 초등학교 설립, 독일과 청의 공동 출자에 의한 덕화대학 등이 이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항구 도시였던 키아오초우는 상업, 법제도가 정비된 상업항,
즉 칭따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칭따오 맥주도 이때 생기게 된 것이죠. 독일인들은 칭따오 지역의 질 좋은 지하수로 맥주를 만들기로 합니다. 1903년 영국과 합작하여 로망 맥주집은 유황공사 칭따오 공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에서 맥주 생산 설비와 원재료 등을 들여와 본격적으로 맥주 생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인 1906년에 독일 미넨 국제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칭따오의 독일인들도 세계의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 제국은 연합군 편에 서서 독일의 아시아 식민지 전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칭따오 또한 마찬가지였죠. 독일은 칭따오 전투에서 패배하여 해당 지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패전국이 된 독일은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인 여러 국가들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칭따오를 일본에게 양도하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방될 줄 알았던 중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에 분노한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져나가게 되었으나 이를 국가가 나서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사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피 흘린 천여 명의 청년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조형물이 아직도 칭따오시의 오사 광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독일이 물러나고 일본이 칭따오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칭따오는 이후 2년간 일본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 맥주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대일본이라는 회사가 칭따오 맥주 공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패하게 된 후에서야 칭따오 맥주는 중국의 품에 안기게 되죠. 사실 칭따오 맥주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유명한 맥주 회사들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얼빈시에서 만들어진 하얼빈 맥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동철도를 건설하던 폴란드계 러시아인이 세운 회사에서 기원하죠. 설화 맥주는 선양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쪽은 일본 제국이 만주를 점령했던 1934년에 기린 맥주와 다이니폰 맥주가 합작하여 선양시에 세운 공장에서 기원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하이트진로와 오비 맥주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각각 다이니폰 맥주와 기린 맥주가 세운 공장들을 전후에 불화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칭따오 맥주는 이렇게 해서 전쟁사로 비전의 문화유산급의 맥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후 칭따오 맥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중국이 일본에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칭따오 맥주 공장은 중국 국민당의 소유가 됩니다. 4년 뒤에는 국영 칭따오 맥주 공장이라고 개명되죠. 이어서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따라 외자 유치를 받으면서 1990년대 초반 엔하이저 부시와 합작한 칭따오 맥주 유황공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벨기에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와 일본 맥주 회사인 아사히 맥주를 거쳐 2017년 이후로는 완전한 중국 자본 소유의 회사가 되었죠. 칭따오 맥주는 이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 2001년에 칭따오 맥주 박물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칭따오에 얽힌 역사 자료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고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가이드까지 있죠. 또한 칭따오 맥주 제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며 시음까지 진행하니 칭따오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역사의 흐름대로 칭따오 맥주 디자인이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대로 구경조차 못하니 평일을 노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칭따오시에는 박물관에 더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칭따오 국제 맥주 축제를 현재까지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축제를 시작했으니 무려 30년이 넘었죠. 이 축제는 점점 유명해져서 맥주의 종주국인 독일 미네의 옥토버 페스트 축제와 맞먹는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맥주 축제이자 세계 4대 맥주 축제로 인정받고 있죠.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음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칭따오 맥주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브랜드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칭따오 맥주를 드실 때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떠올리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